때문에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전해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 작전을 통해서 똑같은 돈을 쓰면서 백신 허브가 되었고 백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중추가를 다시 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0조 3천 마구 쓰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지난 1년 전에 당시 총리님과 당시 여당 대표와 또 당시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을 지금 복귀해보면 아마 낯이 뜨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유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아포 최형두입니다. 11월 들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모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안한 측면도 있지만 지난 1년간 엄격한 방역 수칙을 몸에 익혀서 많은 부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지역구인 마산에서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마산 서항에 최근에 수변공원이 개장이 되어서 수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이웃 상가를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총리님? 결국은 백신이죠. 네. 백신이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음을 지난 1년간 과정이 똑똑히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산에서는 최근에 한 병원에서 이 돌파 감염이 있어가지고 한 100여 명이 또 코호트 격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한테 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치명률이 엄청 낮아져서 사실상 거의 회복되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백신이야말로 게임 체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위 회의장에서 우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한 번 더 복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국가의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정부의 실패와 성공은 그 정부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음 정부가 되풀이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매뉴얼을 남겨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 김부겸 총리님 오신 뒤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백신 수합부터 이루고 해서 한 500만 개 들어왔죠. 백신 수합을 해서.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구까지 하고 해서 특히 좋은 계기가 네네.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들어와서 속도가 높아져서 11월부터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난 1년 전에 당시 총리님과 당시 여당 대표와 또 당시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을 지금 복귀해 보면 아마 낯이 뜨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백신이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아바타냐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번에 알았고 1년 전에 백신 예산도 없었습니다. 백신 예산 9,400억 원을 누가 주장하신 줄 압니까? 야당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 정부가 왜 전문가의 의견은 배제되고 왜 정부 내에서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까? 왜 정부 여당에서 삼박자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K방역. K방역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협조를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치료제, 백신은 급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김오란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치료제가 곧 1월이나 봄에 나와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치료제로 해서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그걸 다시 따져 묻는 것은 우리가 한번 그 실패,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만, 자기 확신, 확정 편향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만일 우리가 일찍 백신을 구매했다면은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처럼 우리도 굉장히 백신 접종 능력이나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 이미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의원님, 그거는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지금 현재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거의 무례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뭐 다시 총리님 한번 다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당시에 백신이 치료제가 나와서 1월 달에 세계 최초의 청정국가 된다. 봄에 청정국가 된다 그러더니 지금 우리는 경구용 백신,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개발했던 그 치료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실패들을 총리님께서 하나하나 좀 복기를 해서 다음 정부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다음 정부는 자기 학심과 자기 혁신 편행시에서 이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교훈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도 있겠지만 이런 실패와 판단 착오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왜 전문가의 의견은 묵살되었는지 좀 더 살펴주십시오. 예, 이 다음에 경제부총리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총리님과 경제부총리께서 최근에 이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재정이란 것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대권 주자의 무리한 압력에 대해서 맞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총리께서 특히나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국가적 재정 상황을 설명하신 건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물론 정치인 출신이지만 일단 정부라는 것은, 또 현대의 관료자라는 것은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듯이 관료자라는 것은 지식의 지배, 지혜가 모인 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선거를 하고 당리당략이 있고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다른 주장을 하겠지만, 관료들이야말로, 정부야말로 오랜 동안의 정책 지혜가 모이고 오랜 동안의 지혜의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국간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회는 여야가 서로 다툴 때조차도 기획재정부가 그걸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도 지난 시기에 몇 년간 청와대 여당의 압력 견디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총리님 부르는 별명까지 생겼지만 그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이제는 그 고충 이해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원칙을 지켜주시고 원칙을 회복해야 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PPT 준비 안 됐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번 정부는 이제 5월 달이면 끝납니다. 어느 당 정부가 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정책 과제, 지난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상 최대의 또 슈퍼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어서고 GDP 50%를 초과합니다. 차기 정부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 역력합니다. 이런 정부가 없었습니다. 이전 정부는 어려울 때 느리긴 했었지만 다시 정부가 마무리될 시점에 다시 줄였습니다. 다음 볼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그런다 그러는데, 그리고 보십시오. 아니 5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중반에 정부가 바뀔 텐데 지금 있는 사업도 제대로 제대로 챙기고 제대로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신규 사업을 또 늘렸습니다.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부총리님? 네, 뭐 의원님 필요하면은 신규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정부가 바뀐다고 신규 사업. 자,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렇습니다. 자, 미국, 독일 한번 볼까요?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미국, 독일의 경우는 부총리님, 자, 세 번째 PPT 보여주십시오.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이제 재정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축소하고, 특히 독일은 2025년도 재정 적자 비율을 0%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정부의 수입보다, 독일 보십시오.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석간신문에 나왔습니다만 IMF의 재정 분석 보고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급속히 둔화되고 있고 재정 적자 부담은 급속히 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총리님께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그 원칙을 분명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청회도 했고, 그다음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또 토론회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우리가 재정 여력이 많다, 튼튼하다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 또 공기업 부채라든가 다른 부채까지 감안하면은 그 부채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지금 충분하다, 여력이 많다, 이렇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PPT를 못 담았습니다만 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 정부 들어와서 우리 기재부가 과거의 기재부 같지 않은 그런 기조를 이룬 것 같습니다. 총상은 2016년도까지는 예산안까지는 각 부처 요구안보다 최종 정부안이 더 작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각 부처에서 예산을 만들어 오면은 기재부는 깎았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는 2017년 이후로는 그 차이가 1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것보다 기재부가 오히려 2, 3%씩 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2021년, 2025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은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 수지를 관리한다는 기존의 표현 대신에 전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중기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부총리께서는 정말 지혜의 집단, 정책의 지혜를 모은 집단으로서 지혜의 정책을 만드는 곳으로서 독일에서는 헌법으로까지 규정한 재정 준칙을 확고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잠깐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시간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미국, 독일, 프랑스가 다 작년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 성장한 국가입니다. GDP 대비 GDP가 아주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저희보다 한 3배 정도의 돈을 썼고요. 그래서 재정이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저희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다만 알겠습니다. 저희는 예. 상대적으로 적게 쓰면서 내년도 예산이 본래 예산 대비로는 이제 8.3% 늘어났고요. 추경 대비로는 거의 비슷한 규모로 그렇게 나타난 차이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국회에 여러 걱정들이 있다는 것을 부총님이 한 번 더 제가 그 청와대 여당의 압력을 견뎌내느라고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좀 더 확고히 단단하게 잡아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국가 전략이 잘못되면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전혜숙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워프스피드 오퍼레이션 작전을 통해서 똑같은 돈을 쓰면서 백신 허브가 되었고 백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중추가를 다시 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0조 3조 마구 쓰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전략과 함께 저는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치. 법의 지배.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재정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 캐피탈,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신뢰라고 합니다. 선진국이 신뢰 때문에 그런 자본 때문에 이런 재정 투입이 없이도 막대한 재정 투입이 없이도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제 감사원하고 법무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감사원 장님. 자, 제가 최근에 백현동 가봤어요. 백현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를 봤습니다. 이 식품연구원 이 특혜 부지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이미 고발한 적이 있었죠? 네. 이 국가계약법 위반했다는 거하고 또 임대주택을 줄이고 이렇게 특정 기업한테 식품연구원이 했다는 이야기하고 했는데 근데 정작 이걸 허가해 준 쪽은 전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재명 지금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인 시절에. 그런데 검찰에 고발까지 했죠? 네. 예. 네. 근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성남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이 당시에 이걸 용도 지역을 4단계 변경을 했습니다. 임대 공급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 줄 때도 성남시에 허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R&D 건물 기부 체납제로 재정 손실을 끼쳤습니다. 불법적인 50m 옹벽 건축을 했습니다. 이건 식품연구원한테만 물을 일이 아니고 식품연구원이 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주겠지만 이걸 인허가 해준 성남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네, 권한대행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좀 감사 초점이 그쪽에 되어 있지 않아서 성남시에 대해서 자, 그럼 다시 조사가 들어오면 다시 조사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네. 저희가 지금 사전 조사하고 네, 네. 있습니다. 네. 엄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법사위에서 다루어졌지만은 지난 10년간, 지난 10여 년, 19년 가까이 성남시장 주최할 때는 성남시에 대한 검사원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정기 감사, 운영 감사가 저희가 없어서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자, 특정 감사 사안. 예, 여당 의원님들은 무슨 이게 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운운하면서 떡지를 쓰면서 법이 없어 그랬던데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전현직 사장, 당시 직원들이 숱하게 건의했는데 유동규라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무시하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그 꼬리를 자르려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법치가 서겠으며 업급 공정과 상식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대하게 사적 이익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에 감사 한 번도 안 받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법치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있죠? 네. 예, 5월 감사원장님 13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 뒤에 현장 조사를 5월에 한 번 했고요. 10월 말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지금 사전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감사를 실시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감사를 꼭 실시하셔서 무너진 법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재정 투입도 중요하고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재원도 많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다.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 배의 이익을 주는 그런 불합리한 결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고 징계를 받는다. 힘없는 사람들만 감사원 감사를 받고 힘없는 사람들만 검찰 조사를 받고 심지어 그 실력자에게 연루되어 있으면 검찰에 고발돼도 처벌도 받지 않은 이런 사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자, 지금 김만배라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대법관실을 8차례나 더구나 이재명 당시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시점에 8번이나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발까지 되어 있죠? 예, 고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의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설계 특혜 그 부분에 수사가 중심이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여야가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는 부분으로 자, 수사가 예, 장관님 다르게 이야기한 걸 떠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수사 사람 계획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네. 예측하고 2019년 6월 16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김만배라는 사람이 대법원에 출입한 기록이 모두 8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6일은 바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회부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 이후로부터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월 1,500만 원 받았죠? 네, 예, 1,500만 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 아시다시피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뭐 수억, 수십억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다 의원님 처벌해- 하실 말씀 다 옳습니다. 처벌해야죠. 처벌하는데 그 부분 다 물어볼게요. 밝혀내야 자, 됩니다. 물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공익적으로 사람들이 단체에서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처사 후 수뢰라 되어 있죠. 그 수뢰 추정 액수가 대충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가 밝힌 것만 하더라도 1,500만 원이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세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억 5천만 원을 세전으로 받으면은 세후로 받으면은 세전에 준 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세후 1,500만 원을 받으려면 아마 국무위원님들도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짐작 못하시겠습니다만 세전으로 세후로 1,500만 원을 네트로 꼬박꼬박 받으려면 세전에 2,330만 원씩 급여가 책정돼야 됩니다. 그건 얼마입니까? 연봉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예사롭지 않은
사안입니다. 화천대유. 그러니까 권순일 재판관 더구나 대법관은 당시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판 거래 아니겠습니까?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전원 합의체에서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의 전통 판례를 보면 2015년 익산시장을 유죄 판결을 할 때는 현재까지는 그런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수사 예, 단계상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단정하지 않으셔야겠죠. 그러나 수사는 아니, 그렇게 엄대하시겠죠.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5년 익산시장 유죄 판결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피고인은 허위 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 그래서 전임 시장에 대해서 익산시장이 비난한 것에 대해서 쓰레기장 사업자를 누구에게서 누구에로 바꾸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 한마디 한글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죠. 그런 일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검사가 토론의 녹취록을 가지고 기소한 것은 사법방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 나는 의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대법관이 김만배라는 이런 사람을 수시로 대법관실에서 만나고 그것을 만난 사실은 확인됐습니까? 장관님.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얼마나 필요하고 장관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법관의 사무실에 누가 쉽게 접근합니까? 8번이나 물어 들어갔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시 유죄 판결이 유력했던 이재명 지사의 판결이 무죄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도 않고 무슨 공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려 2억 8천만 원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법치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할 거죠? 지금 최영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갔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 대법관을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이 흘러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전부 다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돈으로 엄청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왜 그렇게 엄청난 초과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흘러 들어가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이것도 꼭 밝히십시오. 네.